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전략, 오늘은 거시경제 그리고 금리 자산 배분 이관왕을 차지하신 신한투자증권의 하건형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먼저 여쭤볼까요? 항상 이제 요즘 시장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좀 치열하게 좀 더 고민을 했던 게 많은 분들의 좀 사랑을 받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더 고민하고 정진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고민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저희와 함께 공유를 항상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또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잖아요. 5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한국은행이 이미 최근에 금융 불균형,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유로 금리를 좀 동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시각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보다 더 하나 더 있는 게 이 수출 쪽이 예상보다 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영한 흐름들, 그래서 관세 충격에도 수출이 이렇게 잘 버티니까 굳이 지금 현재의 금리 인하를 할 만큼 심각할 거냐, 이러한 이제 시각들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금리를 좀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발표한 2026년 통화 신용정책 운용 방향에서도 오랜 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을 지금 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뭐 한 번 예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저희도 지금 현재 금년도 중반, 그래서 뭐 빠르면은 이제 중반 정도, 늦어도 한 8월 달이나 아니면 하반기에는 금리를 한 차례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가장 이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이 금융 불균형 관련된 얘기보다는 좀 더 수출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좋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방면에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얘기들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체감하지는 못할 겁니다. 체감 경기는 썩 좋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만 좋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이러한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도 좀 더 위축되는 그림들,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은 가격 중심으로만 수출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출의 하방 위험으로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를 보더라도 뭐 수출입 데이터 자체는 안 좋았는데 뭐 일평균 수출은 그래도 괜찮았고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한 40% 넘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반에 지금 경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에 대해서 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을 하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지난 11월 달에 이미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치를 1.8%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추가로 좀 상향될 조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이 관찰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 부분들을 할 때 아마 이창용 총재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거예요. 반도체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K 양극화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지만은 체감 경기에 관련된 부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고민들은 같이 조금 내비치면서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뭔가 동결할 거다, 아니면은 금리를 오히려 인상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러한 시장의 시각을 일부 좀 누그러뜨리는 부분들도 일부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외환 시장의 하방으로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또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펀더멘탈 대비해서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 지나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안 좋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공조가 좀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증권가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서로의 양국의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제조 부흥을 계속적으로 외치다 보니까 적어도 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자국의 통화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됩니다. 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워낙 원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의해서 뭔가 내수 경기에 대한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시장에 대한 이탈 우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양국의 좀 이해관계가 서로 맞닥뜨려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미국 재무자문 간의 환율 구두 개입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엔화 약세에 따른 구두 개입이 나왔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엔화 약세, 원화 약세가 좀 잡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워낙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든지 엔달러 환율 상승이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공조해 줄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 또는 경계감이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관건은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정책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에 대해서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한국 내에서 막대한 해외 투자가 나타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구두 개입으로 이 부분들을 좀 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아마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희소성 문제, 한국 내의 달러가 풍부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 저희는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정책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적어도 환율의 상단을 좀 막아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단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밴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기존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 1분기 환율의 밴드를 1,420원에서 1,500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1,470원 내외라고 하면은 좀 상승보다는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도 있지만은 앞서서 이제 양국 간의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펀더멘탈 상의 환율보다는 지금 현재 높기는 합니다. 확실히. 네. 저희가 적정으로 보고 있는 펀더멘탈 상에서의 확률을 1,400원 내외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아마 이 1분기 초반보다는 말로 가면서 왜냐하면 말에 4월 달에 WGBI라는 세계 채권 지수의 편입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이 한국의 가게들이 지금 현재 해외로 투자한 부분들을 한류를 했을 때 국내로 들어왔을 때 세제 지원도 2월부터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갈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기 말로 가면서 그래서 3월 달, 4월 달 정도로 가면서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못 내리는 것도 환율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있고 거기에다 부동산 시장도 크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한국 경제 성장 제약에 정부가 정책 금융을 기반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을 제시한다.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현재 부동산은 무엇을 생산하는 자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생산적 금융은 지금 현재 투입되는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 쪽 산업단에다가 자금을 넣어서 이 산업을 가지고 이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은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생산적 금융의 가장 주요한 아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단기적으로 정책 효과가 증권 시장에서도 우리가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인지 효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방향을 정부가 이 생산적 금융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혁신이라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미래의 꿈을 프라이싱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실제적인 자금 집행은 연말 정도에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연말 정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뭔가 새로운 이제 지표상에서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상에서는 이 올해 말이나 내년도 이때 본격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즌 조치는 좀 연말이나 내년도로 미뤄지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자본에 대한 선제적인 유입 이러한 부분들이 적어도 저희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본격화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수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은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좋은데 가격 상승,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하반기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하반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증가세 둔화를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이제 일단은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낙관적인 시나리오, 새로운 것들이 그때 돼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당연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만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이 단가 상승, 반도체 쪽에서의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요가 좋긴 한데 공급이 이걸 못 따라가서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하반기로 가면은 미국 내에서도 이 반도체 공장이 다시 지어지는 부분들 그러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거거든요. 그때 돼서 만약에 새로운 이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LG 반도체라든지 뭔가 이제 홈 디바이스에 관련된 수요들이 새롭게 창출이 돼서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여기에 다 AI가 접목되는 이러한 쪽들의 흐름들이 빠르게 나타나면은 물량 개선이 동반되겠지만은 아직은 그거를 뭔가 기본 가정을 두기 좀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하반기로 가서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좋은데 절대적으로 네. 그런데 이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에 대한 상승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반도체 관련된 그림이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의 그림은 지금 현재의 이 유럽이라든지 아세안 이런 쪽들의 수출이 생각보다 좋아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기계류라든지요. 근데 이쪽은 유럽이라든지 아세안이 미리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가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내수 경기가 그쪽은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올해 중반 정도부터 좀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약간 슬로우 다운, 그리고 나머지 비미국에 대한 수요도 좀 슬로우 다운. 그래서 하반기에 되면은 그 부분들이 좀 수출의 둔화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선택이 지금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자세하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미국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소식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또 했고 또 간밤 같은 경우에는 세계은행 총재가 또 파월 연준 의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지금 파월이 마음에 안 들긴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좀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나 금융시장을 좀 더 부양시키길 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트럼프 쪽에서의 정책에 대한 압박이 시장에 과연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월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부작용을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트럼프의 말대로 파월이 이러한 물가에 대한 불안이 있는 가운데서 금리를 내린다.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이 물가 잡을 수 있겠어? 라는 그렇죠. 생각을 들겠죠. 그럼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데 시장금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라 별개로 물가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제반 금융시장의 환경들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면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좀 더 금리를 높게 받아야지만 여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프리미엄에 녹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를 만약에 실제로 했을 때 연준이 이 구간에서 그 구간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트럼프의 연준에 대한 압박이 뭔가 시장의 방향을 꺾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주요한 포인트가 마이란 연준 이사가 1월 30일에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연준 의장은 연준 이사 중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이란 연준 이사 후임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는 통화 완화가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프라이싱을 미리 하긴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하가 없어도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1분기에는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항상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러한 K자형 양극화 경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체감 경기는 부진한데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의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뭔가 버블이 아니냐에 대한 시각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융시장은 정확히 돈이 흘러가는 곳에 이익이 성장이 나오는 곳에 현재 돈이 집중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좋았던 이유도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이익이 나오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조선, 방산, 기계 이러한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 관련된 수요라든지 아니면 AR을 비롯한 신성장 산업에서의 수요가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적어도 1분기 때는 좀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거시경제 금리 부문의 1위를 차지하신 신한투자증권의 하건형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